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정말 안전한 건가요? 우크라이나 국립예술학교의 17세 여학생 안나 페트렌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전쟁의 화마를 피해 싱가포르 국제예술제에 참가하려던 22명의 어린 소녀들을 태운 비행기가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인해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조국의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생이별해야 했던 이 아름다운 소녀들이 한국 땅을 밟은 지 불과 72시간 만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할머니, 저 이 나라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싶어요. 엄마, 한국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여기서 제 미래를 꿈꾸고 싶어요. 처음에는 불안에 떨던 아이들이 왜 그토록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전쟁으로 상처 입은 마음이 어떻게 한국에서 치유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나타샤 보레, 전 키이우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이자 현 예술학교의 예술감독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감동적인 72시간의 기록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제가 계속해서 세상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타샤 보레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40년 넘게 발레를 가르쳤고 65세가 된 지금도 키이우 국립예술학교에서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저는 학생들을 이끌고 싱가포르 예술교류 여행을 떠났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할 이 여행의 참가자는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여학생 22명으로 모두 발레, 성악, 회화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는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안나의 아버지는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고 서부 피난처에 있는 어머니와도 떨어져 있습니다. 소피아는 마리우폴에서 부모님을 모두 잃고 이모의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예카테리나는 할머니와 단둘이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올렉산드라는 폴란드의 친척 집에 머무는 난민 신분으로 이번 여정에 합류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특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전쟁으로 상처 입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예술을 통해 희망을 찾게 하려는 국제구호단체의 도움으로 실현된 것이었죠. 아이들에게는 생애 첫 해외 경험이었고 학부모님들도 딸들이 넓은 세상을 보고 음악과 예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키이우 공항을 떠날 때 학생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조국을 떠나는 불안감, 가족에 대한 걱정,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18세인 카테리나는 탑승 전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전쟁이 끝나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당시 그녀의 눈빛에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비행은 순조로웠지만 시베리아 상공을 지날 무렵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아시아 지역을 강타하여 싱가포르 창이 공항이 폐쇄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어 기장은 설명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대체 공항인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삼성 휴대폰이나 KP5P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몇몇 학생은 한국은 동쪽 끝의 나라라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라며 불안해했고 17세 마리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선생님, 우리 가족들과 더 멀어지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것 또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기술 선진국이라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비행기는 자정이 넘은 시각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본 순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곳은 그 어떤 유럽의 공항보다 더 밝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통창으로 이루어진 터미널은 마치 빛의 궁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키이우 공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죠. 터미널에 들어선 순간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야 시간임에도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직원이 대기 중이었고 청소 로봇과 직원들은 방금 지나간 통로를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게 닦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공항이라면 밤에는 서비스가 멈추기 마련인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우리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외국 단체객의 도착에도 공항 직원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즉시 우크라이나어가 가능한 통역사를 섭외해 주었습니다. 40년간 수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신속하고 배려 깊은 대처는 처음이었습니다.
통역사는 학생들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하여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숙소 배정부터 다음 날 일정까지 세심하게 도와주겠다고 했고 원래 가려던 싱가포르 호텔과의 연락까지 대신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공항에서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힘든 일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스마트 패스라 불리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었습니다. 터치스크린 조작은 직관적이었고 처음 사용하는 학생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영어뿐만 아니라 러시아어 안내까지 표시되었고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으면 직원이 즉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도와주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과정 또한 놀라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각 항공편의 수화물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유럽 공항에서 흔히 겪는 분실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들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불안한 기색은 사라지고 호기심과 기대가 눈망울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나가 제게 다가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전쟁에서 모든 걸 잃었지만 여기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 2시가 넘어 우리는 공항 리무진 버스에 올랐습니다. 내부는 쾌적했고 좌석은 안락했습니다. 기사님은 우리가 외국인임을 바로 알아차리고 친절한 영어로 서울까지 약 1시간 걸립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세요라고 상냥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버스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창밖으로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심야임에도 고속도로는 대낮처럼 환했고 차량들은 질서 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인천대교를 건너는 순간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도시의 불빛에 감싸인 도로의 풍경은 키이우의 드니프로 강 다리 야경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놀라게 한 것은 길가의 즐비한 24시간 편의점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새벽 2시가 넘었는데 가게가 저렇게 밝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심야에 젊은 여성들이 혼자 귀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음에도 그들은 너무나 태연하게 걷고 있었고 주위엔 불안이나 공포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늘 위험과 이웃하며 살아온 학생들에게 이 장면은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입구 버스가 서울 강남 지역에 접근하자 마철로의 불빛이 차창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가도로 위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습니다. 학생들은 대단을 하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광경은 그 어떤 유럽의 도시보다 웅장하고 현대적이었으며 마치 미래를 미리 보는 듯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였지만 주변은 여전히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식당과 카페의 불빛이 거리를 비추고 편의점에는 여전히 손님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는 걸까? 서울의 밤은 생동감 넘치게 빛나고 있었고 그런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하며 우리는 이번 여행의 첫 번째 큰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학생들의 나이와 사정을 고려해 조용한 층으로 방을 배정해 주었고 다음 날 조식 시간과 근처 편의점, 식당 정보를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가슴에 가장 깊이 남은 것은 진심 어린 환영의 말이었습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부디 행복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가 기계적인 멘트가 아니라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건넨 그 말에 여독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소피아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정말 이런 나라였군요. 주변 학생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불안과 긴장이 휩싸여 있던 아이들의 얼굴에 이제는 호기심과 기대의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일간 아이들과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그때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정확히는 잠깐 눈을 붙인 뒤였죠. 아침 6시 시차 때문에 몇몇 학생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나가 몸이 좋지 않아 방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낯선 환경, 여독, 그리고 전쟁의 스트레스가 겹친 탓이겠죠. 저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접수 요원은 영어를 할 수 있었고 정확한 위치 확인 후 즉시 구급차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복잡한 도심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응급 시스템과 비교하면
기적 같은 속도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의 전문성 또한 뛰어났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환자의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환자가 어린 여성임을 고려해 세심하게 배려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정확하게 수행했습니다. 한 구급대원이 쉬운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어 걱정하던 우리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가벼운 탈수 증상 같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죠. 구급차 내부 장비는 최신식이었고 이동 중에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병원과 연락을 취해 도착 즉시 치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순간 또 다른 충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응급실은 붐볐지만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습니다. 구역이 명확히 나뉘어 있고 환자의 동선은 매우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원무과의 대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국인 환자 전용 창구가 있어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응대했고 우크라이나 의료보험 관련 서류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병원 내에 이런 외국인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대기하는 동안 간호사는 주기적으로 안나의 상태를 확인했고 다른 학생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상황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진료가 시작되자 의사의 전문성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녀는 젊은 환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차분하게 증상을 묻고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30분 만에 나왔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피로와 가벼운 탈수 증상으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면 금방 회복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만약을 위해 몇 시간 관찰을 권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감동은 이어졌습니다. 약사는 환자의 나이와 증상을 고려해 복용법부터 부작용까지 꼼꼼히 설명해 주었고 심지어 영어로 된 복약 안내문까지 출력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놀라움은 병원 뒤였습니다. 응급진료, 검사, 약값을 모두 포함해도 우크라이나 의료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바가지를 씌우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늘 우크라이나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했지만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종합적인 면에서 정말 탁월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고효율 시스템은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이번 의료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선진화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배려가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안나의 컨디션이 회복되자 우리는 본격적으로 서울 탐방에 나섰습니다. 먼저 간 곳은 호텔 근처의 대형 편의점이었습니다. 아침을 먹은 학생들이 어젯밤엔 너무 급해서 제대로 못 봤는데 다시 자세히 보고 싶어요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곳은 별천지였습니다. 형형색색의 상품들이 가득했고 특히 음료 코너는 벽면 전체가 병과 캔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라면 코너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컵라면은 비싼 수입 식품이지만 여기서는 종류와 가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저렴했습니다. 신라면, 진라면, 불닭볶음면, 전부 처음 보는 이름들이야. 카테리나가 큰 소리로 말하자 직원이 웃으며 가장 인기 있는 건 이 육개장 사발면과 신라면이에요 라고 추천해 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도시락 코너였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도시락들은 금방 만든 것처럼 신선해 보였습니다. 불고기 도시락, 제육볶음 도시락, 치킨 도시락 등의 가격은 각 4,000원에서 6,000원 한화 사이로 유로로 환산하면 고작 34유로 정도였습니다.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식사를 하려면 적어도 15유로는 줘야 하는데 소피아는 도시락을 집어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걸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다니 편의점에서 자유롭게 전자레인지와 온수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니까요. 매장 안쪽에는 서비스 구역도 있었습니다. ATM뿐만 아니라 택배 접수, 공과금 납부, 교통카드 충전기까지 있었죠. 한 학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정말 모든 게 다 되나요? 라고 묻자 직원은 상냥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아도 여기서 많은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주문한 택배도 여기서 찾을 수 있고요. 콘서트나 행사 티켓도 여기서 쉽게 발권할 수 있죠. 학생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는 우크라이나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송금하려면 은행에 가야 하고
택배는 우체국에 가야 해. 공과금도 다 따로 내러 다녀야 하는데 이런 차이를 실감하는 그녀의 얼굴에 존경심이 어린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매장 내 작은 시식 코너에서 몇몇 학생이 도시락을 먹기로 했습니다. 직원은 전자레인지에 데워주고 젓가락과 물티슈까지 챙겨주는 세심함을 보였습니다. 처십을 먹는 순간 맛있어 라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밥은 따뜻하고 촉촉했고 반찬은 풍미가 가득했습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기적 같은 퀄리티라며 식당보다 낫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커피를 사러 온 직장인, 간식을 든 학생, 신문을 사는 어르신 등 한국의 일상 속에 편의점이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젊은 여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녀도 야간 근무를 자주 한다고 했습니다. 한 학생이 밤에 일하면 무섭지 않나요? 라고 묻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안이 좋아서 걱정해 본 적 없어요. 몇 년째 일하지만 위험한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손님들도 다 예의 바르시고요.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조용히 감탄했습니다. 가게를 나서자 곳곳에 편의점 간판이 보였습니다. 마치 100m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키이우는 편의점 자체가 드물고 있어도 물건이 별로 없는데 카테리나가 혼잣말처럼 한국에는 편의점이 대체 얼마나 있는 걸까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전국에 5만 개가 넘는 점포가 있어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더군요. 이 숫자를 듣고 학생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구는 약 4천만 명이지만 편의점은 수백 개에 불과하니 격차가 엄청난 것이죠. 저는 40년간 수없이 학생들을 인솔해 여행을 다녔지만 아이들이 편의점에 이토록 매료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쩌면 편의점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가게를 넘어 한국 사회의 고효율과 편리함을 보여주는 축소판처럼 느껴졌기 때문일 겁니다. 호텔 로비에서 다른 학생들과 편의점 이야기를 나누자 그들도 우리도 가보고 싶어요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른 프랜차이즈도 가보기로 했습니다. GS25나 CU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오전 10시 우리는 한강공원 여의도 반포지구로 향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서울 시민의 삶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며 추천해준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는데 이것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해 승강장으로 가는 도중 학생들은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역 내부는 믿기 힘들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반짝이는 바닥, 정돈된 광고판, 낡고 어두운 키이우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공간 전체가 밝고 현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승강장에 내려가자 또 한 번 탄성이 나왔습니다. 깊은 지하임에도 공기는 쾌적했고 폐쇄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환기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여 지상과 다름없는 쾌적함을 유지하고 있었죠. 출근 시간이 지나서인지 인파는 많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두 스크린도어 앞줄에 맞춰 질서 있게 서서 조용히 열차를 기다렸습니다. 바닥에 표시된 승차 위치에 따라 두 줄로 서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한 학생이 승강장이 전자전광판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나는 손목시계와 대조해보며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열차가 정확한 시간에 미끄러져 들어오자 사람들의 움직임이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모두 한 걸음 물러서서 내리는 승객을 먼저 배려했습니다. 승객이 다 내리기 전에는 아무도 밀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줄을 지어 탑승했습니다. 키이우 지하철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차내로 들어서자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좌석에는 낙서 하나 없었죠. 바닥은 광이 날 정도로 닦여 있었고 손잡이조차 반짝였습니다. 청결 그 자체였습니다. 에어컨은 쾌적했고 소음도 적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자연스레 낮아졌습니다. 이윽고 목적지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와 출구를 나서자 눈앞에 드넓은 한강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은 일제히 탄성을 질렀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잘 정비된 녹지 공원이 있다니요. 멀리 남산타워와 고층 빌딩 숲이 보였고 그 규모는 키이우의 드니프로 강변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공원에 들어서자 더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일 오전임에도 많은 시민이 운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 활기가 넘쳤습니다. 학생들이 특히 감동한 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이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설치된 운동기구에서 남녀노소가 각자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무료 이용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학생들은 소리쳤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선 운동하려면 헬스장에 돈을 내야 하는데, 그때 소피아가 용기를 내어 기구를 사용 중인 할아버지께 말을 걸었습니다. 언어는 잘 통하지 않았지만 보디랭귀지로 마음이 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그럼 난 매일 아침 여기서 운동해. 건강해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온화한 미소에 학생들도 절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변 자전거 도로를 걷다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공공자전거 대여소 따릉이였습니다. 초록색과 흰색이 섞인 자전거들이 나란히 정렬되어 있었고 스마트폰으로 쉽게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우크라이나에도 비슷한 게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이진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는 아빠, 유모차를 미는 엄마 등 평화로운 일상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목줄을 하고 있었고 한 남성이 강아지의 배설물을 꼼꼼히 치우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은 시민의식이 정말 대단하네라며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강변 카페, 편의점, 라면 등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직원은 우리가 외국인인 걸 알고 바로 영어 메뉴를 건넸고 학생들은 각자 음료와 간식을 골랐습니다. 어떤 학생은 한강라면과 한국식 아이스커피에 도전했습니다. 야외 테이블에 앉아 강바람을 맞으며 여유롭게 음료를 마시니 시원한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학생들은 말없이 풍경을 감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테리나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도심 속에 이런 곳이 있다니 믿기지 않아. 다른 학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키이우에도 강은 있지만 시민을 위한 공간이 이렇게 완벽하진 않아. 한국은 정말 사람들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카페 밖에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각자의 속도로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도시 생활 속에서도 이런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할머니가 우리 외국인 학생들을 보고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하자 할머니도 손을 흔들어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의 따뜻함,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매력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코엑스몰 내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한국의 문화적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삼성역에 내려 지하 통로로 이동하자 학생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비 한 방울 안 맞고 여기까지 올 수 있다니 정말 편하다. 키이우에는 이런 거대하고 편리한 지하 연결 구조가 거의 없기에 그들에겐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별마당 도서관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높은 천장까지 닿은 거대한 책장이 빛의 벽처럼 서 있었고 수만 권의 책이 예술 작품처럼 꽂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도서관과는 차원이 다른 몽환적인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여기 정말 도서관 맞나요? 마치 예술 작품 같아요. 놀라움과 탄성 속에서 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건축미가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일 오후임에도 많은 시민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업무 틈틈이 온 듯한 정장 차림의 남성, 노트에 필기하며 공부하는 여성, 모두가 집중해서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각자 자리를 잡고 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외국 서적 코너에는 영어와 독어 책도 많았습니다. 소피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밀란 쿤데라의 책이 있어요. 그녀의 손에는 우크라이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의 명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학생의 눈에 자부심이 서렸습니다.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작가의 책을 보다니 정말 신기해요. 한 학생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조용히 책을 읽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 안 하나요? 안나가 농담조로 묻자 가이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온 거예요. 한국인들은 짧은 시간이라도 쪼개서 자기 개발을 하거나 독서를 즐기죠. 그 말을 들은 남학생이 감탄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서점에서 책이라니 정말 대단한 문화야. 우크라이나에선 보통 커피 마시거나 담배 피우며 시간을 보내는데 다른 학생이 거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요.
평일다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책을 읽다니. 교육 수준이 높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가 가요. 우리는 그곳에서 1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골라 읽었습니다. 한국어 교재를 보는 학생, 한국 역사책을 넘겨보는 학생, 영어로 된 한국 소개서를 읽는 학생 등 다양했습니다. 출구로 향하는 길에 카테리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이 왜 이렇게 발전했는지 알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배우려는 문화가 있어서예요. 옆에 있던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정신이 국가를 성장시키는 거죠. 다른 학생은 키이우와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키이우에도 도서관은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특히 젊은이들은 자발적으로 잘 안 가죠. 한국의 독서 문화가 정말 부러워요. 그 후 우리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근처 쇼핑몰을 걸으며 한국의 교육열과 지식에 대한 태도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은 우크라이나에 돌아가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학생들처럼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후 4시 우리는 홍대 입구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한국 청년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지하철역을 나서자마자 학생들은 압도적인 활기에 숨을 죽였습니다. 도시의 소음, 버스킹 음악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자유분방한 패션의 젊은이들. 우리는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거리 공연이었습니다. 앰프를 놓고 춤을 추는 젊은이들이 보였습니다. 경쾌한 K-팝 리듬에 맞춰 칼군무를 추는 그들의 실력은 완성도가 높아 주변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학생들도 발을 멈추고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고 모자에 팁을 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젊은 댄서들은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안나가 감탄했습니다. 거리 공연 수준이 정말 높네요. 키이우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정도 퀄리티는 아니에요. 몇 걸음 더 가니 이번엔 밴드 연주가 들려왔습니다. 기타와 드럼의 경쾌한 소리, 맑은 노랫소리에 학생들은 자연스레 리듬을 탔습니다. 음악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용기를 내어 모자에 동전을 넣었고 연주자는 웃으며 그녀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조금 부끄러워했지만 그녀는 기뻐 보였습니다. 그런 따뜻한 교류가 이 도시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홍대 프리마켓과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선 젊은 아티스트들이 직접 만든 액세서리, 그림, 수공예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모든 물건의 독창성과 젊은 감성이 넘쳤습니다. 학생들은 한 가판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국적인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귀걸이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판매하는 분이 유창한 영어로 이건 한국 전통 문양과 현대 디자인을 융합한 거예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카테리나는 친구들에게 줄 선물로 딱이라며 귀걸이를 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른 쪽에는 캘리그래피 아티스트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필체로 글귀를 써주고 있었죠. 학생들은 한글이 정말 예쁘다라고 감탄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달라고 부탁하자 작가는 기꺼이 붓을 들여 유려한 솜씨로 이름을 써주었습니다. 그 종이를 받아든 순간 학생의 얼굴이 햇살처럼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니 정말 멋져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엔 이런 기회가 드물거든요. 저는 속으로 깊이 동감했습니다. 확실히 한국은 문화와 젊은이의 창의성을 지지하는 토양이 단단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학생들은 이번엔 패션의 눈길을 빼앗겼습니다. 젊은이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고 있었고 어떤 스타일이든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정말 힙해요. 한 여학생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한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가구와 조명이 인상적이었고 안에는 벽에 걸린 예술 작품과 디자인 서적들이 보였습니다. 들어가 보고 싶어요. 학생들의 상화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매력적이었습니다. 바리스타는 웃으며 영어 메뉴를 건넸고 시그니처 메뉴인 한국산 유자를 쓴 차와 퓨전 음료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신이 나서 버블티, 유자차 등 한국적인 맛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자리에 앉아보니 많은 젊은이가 노트북을 켜고 공부를 하거나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작업과 창작의 거점이 되고 있었죠. 해가 저물어 가자 거리에 불이 켜지고 음악과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식당과 술집의 문이 활짝 열려 맛있는 냄새와 웃음소리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그 활기찬 분위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외국인에게도 웃으며 말 걸어주고 도와주려 해요. 이런 개방적인 분위기가 한국의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밤 9시 호텔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아쉬운 듯 밤거리를 자꾸만 뒤돌아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고 싶다. 저 역시 같은 마음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학생들은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오후에 공항으로 가야 했기에 아침 식사 후 마지막으로 명동과 남대문 시장 근처를 둘러보고 쇼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호텔에서 가까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학생들은 서울의 거리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명동에 도착하자 거리는 벌써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주말이라 관광객과 현지인이 뒤섞여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여학생들은 가장 먼저 올리브영 드럭스토어로 달려갔습니다. 한국 마스크팩과 화장품의 명성을 익히 들었기 때문이죠. 점원은 웃으며 영어로 인사하고 샘플을 건네며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친절하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서비스가 정말 최고다라며 감탄했습니다. 카테리나는 자매와 친구들에게 줄 선물이라며 마스크팩과 화장품을 잔뜩 샀습니다. 가격도 착하고 품질은 최고야라며 기뻐했죠. 점원이 정성스럽게 포장해주는 모습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길거리 음식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갓 구운 호떡을 처음 먹어본 학생은 달콤하고 따뜻해 정말 맛있다라고 감탄했고, 붕어빵과 계란빵을 든 학생은 이런 디저트는 우크라이나에 없어라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특유의 길거리 간식 문화를 즐기며 진심으로 행복해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기념품 가게에 들러 한국적인 소품들을 구경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인형, 귀여운 캐릭터 양말 등 한국적인 정취가 담긴 물건들을 골랐습니다. 점원은 이웃국 학생들을 보며 한국에 와줘서 고마워요. 특별히 깎아줄게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씨가 다시 한번 학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정해요.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는 현지 음식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불고기와 비빔밥을 파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관광객으로 붐볐지만 메뉴판에 사진과 영어 설명이 있어 주문이 쉬웠습니다. 향긋한 불고기와 알록달록한 비빔밥이 나오자 학생들은 냄새가 너무 좋다라며 환호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먹는 법을 알려주었고 모두 즐겁게 비벼 먹으며 생각보다 훨씬 맛있다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에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웅장한 궁궐 앞에서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로운 고궁의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우리는 돌담길에 앉아 쉬며 지난 3일간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보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우연히 온 곳인데 인생 최고의 추억이 되었어요. 소피아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원래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됐어요. 다른 학생들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꼭 다시 올 거예요. 다음엔 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찾고 공항으로 가는 버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 거리를 응시하는 그들의 눈망울엔 아쉬움과 감사의 빛이 흘렀습니다. 버스 좌석에 기대어 학생들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천천히 뒤로 멀어져 갔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안녕, 서울. 꼭 다시 올게. 그 목소리는 작별 인사가 아니라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이윽고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일 전 비상 착륙으로 왔던 그곳이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불안과 긴장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엔 벅찬 아쉬움과 감사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할 때 학생들은 웃으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직원도 상냥하게 답했습니다. 또 오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박한 대화 속에 따뜻한 마음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출국 심사를 기다리며 제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면 뭘 하고 싶니? 안나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한국 대학에 가보고 싶어요. 부모님을 설득할래요. 한국에서 공부하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지한 그들의 표정을 보며
제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어 게이트로 향하는 도중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학생들의 눈동자에 서울의 불빛이 비쳤습니다. 이륙 전 누군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것은 이별의 눈물이 아닌 재회를 기약하는 마음의 눈물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밤하늘로 날아오르자 창밖으로 한국의 야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72시간 한국 체험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행기는 키이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에서 부모님들이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고 학생들은 흥분하여 한국에서의 경험을 쏟아냈습니다. 부모님들은 처음엔 놀라워했지만 이내 눈에 자랑스러움이 서렸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라니,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다니 믿기지가 않구나. 모두가 귀를 기울였고 표정은 마치 자신들도 그 여행을 함께한 듯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SNS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수십 개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댓글로 놀라움과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였어? 나도 가보고 싶다. 특히 심야의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 영상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한밤중에도 안심하고 지내는 모습이 큰 반향을 일으켜 조회수가 20만 회를 넘겼습니다. 이를 계기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학교 학부모 회의에서 한국이 화제의 중심이 되었고 자녀를 한국으로 유학 보내고 싶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저에게도 특별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다른 학생과 교사들에게 공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연 당일 교실은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도시의 고효율 시스템, 높은 시민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을 향한 따뜻한 환대까지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경청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손을 드는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안전한가요? 교육 수준은 어떤가요? 생활비는 비싼가요? 모두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어 했고 저는 제가 본 진실만을 전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죠? 한국어는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막연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품은 눈빛이었죠. 이 열풍은 곧 교육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육부에서 저희 학교로 연락이 와 한국의 교육 시스템, 특히 독서 문화와 평생 학습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 학교도 한국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서울의 한 국제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교장 선생님이 직접 방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을 다녀온 학생들의 변화였습니다. 귀국 후 학습 태도가 예전보다 훨씬 진지해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부지런한 학습 태도에 자극을 받았다며 수업 태도가 달라졌고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도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니라 학생들의 가슴에 불꽃을 지핀 배움의 여정이었다고. 그 불꽃은 그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절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3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22명의 학생 중 12명이 한국을 다시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가족과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안나는 부모님을 설득해 여름방학 동안 2주간의 한국어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소피아는 대학 진학 시 한국 대학 유학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키이우 국립예술학교가 서울의 한 사립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매년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안나와 소피아를 포함한 15명의 학생이 한국에서 3개월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72시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안나는 말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한국 연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가 한국의 교육 방식을 도입하고 특히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정기적으로 우크라이나 교육기관에서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인성의 조화, 효율과 배려의 공존, 개인의 성장과 사회 발전이 통합, 이것이 한국 교육의 특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우연한 72시간은 양국의 교육 교류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매달 우크라이나 교육 시찰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많은 참가자가 똑같은 감동을 안고 돌아옵니다. 가장 인상 깊은 점은 참가 학생들의 장기적인 변화입니다. 귀국 후 그들의 학습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자율 학습 시간이 늘었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깊어졌습니다. 안나는 현재 한국의 대학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있으며 장차 한국에서 배운 배려의 마음을 바탕으로 양국의 가교가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소피아는 우크라이나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공하며 미래의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근로 문화와 우크라이나의 창의성을 융합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 자신도 이 경험을 통해 한국 교육 시스템의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40년간 일한 제 경험에 비추어 봐도 한국 교육에는 정정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존재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현재 양국 교육 교류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며 매년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학생을 인솔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똑같은 감동을 안고 돌아갑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한국 체험 이후 학생들의 인생 목표가 크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그 비상 착륙은 정말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22명의 훌륭한 젊은이들의 인생을 바꾸었고 나아가 양국의 교육 교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릴 때면 그날의 일이 떠오릅니다. 불안에 떨던 학생들의 얼굴, 그리고 72시간 후 희망과 감동으로 빛나던 그 환한 미소를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단지 최첨단 기술이나 고효율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사회 전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에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들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양국의 우호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우연에서 시작된 72시간의 이야기는 이제 두 나라를 잇는 거대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키우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 우연한 비상 착륙은 제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곳을 알게 되고 수많은 학생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종종 학생들과 그때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울에서의 72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이번 체험은 우크라이나와 한국 사이에 작지만 새로운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에게 먼 나라가 아니라 배우고 싶은 곳, 가보고 싶은 곳,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작은 우연이 낳은 거대한 변화였습니다. 제 40년 교직 생활 중 이토록 의미 깊은 경험은 없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었고 제가 그 다리가 될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공항에서 비행기를 바라보며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포에 떨던 학생들의 얼굴이 단 3일 만에 행복의 빛으로 반짝이던 그 표정,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디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앞으로 더욱 가까워져 교육, 문화, 사람의 마음,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상호 이해의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이 한국의 진면목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온기, 배움에 대한 열정, 배려하는 마음, 이 모든